당신 인생은 쓰레기였어요. 영하 10도, 강원도 산속의 폐공방 앞 38살 아들이 이른둘 노모에게 침을 뱉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50년 세월, 손가락 지문이 다 닳도록 바늘을 잡으며 오직 아들 하나만 키워낸 임순례의 세계가 그 말 한마디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진호는 떠나기 전 어머니 앞에 5천만 원을 던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수선집 부지를 사기꾼에게 넘기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난 재벌가의 핏줄이야 바느질쟁이 따위와는 이제 남남이라고. 자신은 태생부터 다르다며 외치는 아들의 비명 뒤로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순례는 그렇게 폐공방에 홀로 유기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대들보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놓으려던 순간 쓰레기통에서 낡은 옷골무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 손끝의 감각만으로 읽어낸 골무 안쪽엔 30년간 봉인된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하실 3번 침전조, 30년 숙성된 비밀 염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의 누비 기법. 순례는 죽음 대신 복수를 택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하루 3,000땀, 지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맺혀도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이어지는 50만 땀의 사투. 그녀는 바느질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명예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방돔 광장,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비춘 한 겹짜리 검은 코트가 36도의 붉은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5억 원. 중동 왕족과 억만장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바느질쟁이가 전 세계 최고 명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환호 속에서 순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은 2년 전 죽었습니다. 겉만 보는 인간은 이 온기를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 방송을 폐지 더미 속에서 본 진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삼각김밥을 훔치다 잡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자신 앞에 버렸던 어머니가 500억 제국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밤중에 공방으로 달려온 진호, 지하실로 몰래 숨어들어 검은 염료를 훔치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천천히 돌아선 아들 앞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순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사채업자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순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향해 천천히 아주 정직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인생사연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21일 파리방돔 광장입니다. 영하 15도의 사르레는 추위 속에서 세계 패션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야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런웨이 위로 한 모델이 걸어 나옵니다. 그녀가 입은 건 겨우 한 겹짜리 검은 누비 코트뿐입니다. 털도 충전재도 안감도 없어 보이는 그 옷을 입고 모델은 마치 봄날 산책하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영하 15도에 저렇게 얇은 옷 한 벌로 어떻게 저런 표정이 가능할까요? BBC의 한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모델의 몸은 온통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코트 안쪽만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인 거죠? 어떻게 한 겹의 천이 저런 보울력을 낼 수 있습니까? 현장의 패션 평론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본사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델도 모두 같은 검은 누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영하의 공기와 맞닿은 코트 겉면은 차갑게 푸른색이지만 안쪽은 36도를 넘나드는 붉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입니다. 프랑스의 한 섬유공학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계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메모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자 무대 위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2세의 임순례 명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옷골무가 끼워져 있었고 허리는 평생의 바느질로 인해 깊숙이 굽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무대 중앙에 선 검은 코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코트의 끝동을 쓰다듬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손끝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옷골무 아래로 보이는 손가락은 지문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레이디즈 앤 젠틀맨, 통역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옷의 이름은 흑룡의 숨결입니다. 한국의 전통 누비 기법인 숨비기실 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30년 숙성된 천연 신묵토 염료로 염색되었습니다. 이 코트 한 벌에는 50만 땀이 들어갔고 제작 기간은 6개월입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만 땀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2,700땀을 쉬지 않고 6개월을 바느질해야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이 옷 한 벌의 가격은 5억 원입니다. 통역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관객석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동의 왕족,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유럽 귀족 가문의 후손들이 앞다투어 주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지기 직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야, 네가 그렇게 원하던 재벌의 옷이다. 엄마가 직접 지어서 세상 앞에 너를 심판하겠다.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흑룡의 숨결을 입은 모델들이 눈 내리는 알프스를 배경으로 걷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흑룡의 숨결, 500억 바늘땀의 기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문구를 타이틀로 뽑아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임순례라는 이름은 전 세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한국의 작은 시장통 수선집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의 뒤편에 어떤 배신과 절망 그리고 처절한 복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요. 파리 패션 위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순례는 호텔 창가에 앉아 파리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녀는 그 풍경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례의 손은 여전히 옷골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유품을 만질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 씨, 옷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남편 태수가 처음 공방을 열던 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순례는 23이었고 태수는 28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죠. 옷이요. 그야 몸을 가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순례가 천진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옷은 그 사람의 격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이요. 태수는 작업대 위에 펼쳐진 무명천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옷 한 벌만큼은 단정해야 하오.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의 존엄도 함께 무너지는 거요. 내가 만드는 옷은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는 갑옷이 되어야 하오. 순례는 그때 남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그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순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도 아니고 기자 앞도 아닌 그저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격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입니다. 순례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장인의 자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뒷면의 정직함을 모르는 자는 결코 그 온기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옷골무를 들어 창밖의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골무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흠집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순례는 문득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진호가 자신을 강원도 산골 폐공방에 내팽개치고 떠나던 그날 말입니다. 당신 인생은 쓰레기였어요. 바느질이나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온 인생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진호가 침을 뱉으며 내뱉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순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간 바늘로 꿰맨 것은 천조각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진호야. 순례가 작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옷의 겉면만 봤구나. 화려한 브랜드, 비싼 가격표, 남들의 부러운 시선만 봤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뒷면이란다. 안감이 엉성하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첫 발레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순례는 옷골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니한테 가르쳐주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사람도 옷과 같다는 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비어 있으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뒷면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진짜 온기를 느낄 수 없단다. 순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에 걸린 흑룡의 숨결 샘플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루비 코트는 조명 아래서도 깊은 광택을 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코트에 다가가 뒷면을 펼쳤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던 정교한 바늘땀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완벽하게 균일했고 실 하나 삐져나온 곳이 없었습니다. 신묵토는 30년을 기다려야 재색을 내줍니다. 순비기실 공법은 50만 땀을 쉬지 않고 떠야 완성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순례는 코트의 안감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공기층이 완벽하게 형성된 그 구조는 기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인간의 손끝만이 빚어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이 뒷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네는 끝내 겉면만 쫓아갔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네한테 가르쳐 줄 거야. 진짜 온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말이다. 순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가르침을 주려는 스승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뒷면이 정직하지 못한 옷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 뒷면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진호야, 엄마가 네 인생의 뒷면을 다시 한번 꿰매줄게. 이번엔 네가 직접 그 바늘땀을 느끼면서 말이야. 순례는 코트를 다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돌아와 파리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태수가 남긴 말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옷은 사람의 격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이라는 그 말. 순례는 이제 그 성벽을 무너뜨린 아들에게 다시 한번 싸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1975년 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시장통 구석입니다. 23세 임순례는 남편 태수와 함께 겨우 3평짜리 수선집 간판을 달았습니다. 태수 공방이라고 쓰면 되겠소. 태수가 페인트 붓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례는 그의 옆에서 낡은 재봉틀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 재산은 이 재봉틀 한 대와 바느질 도구 한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올까요? 순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순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 거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가게에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옷을 만들 거요. 태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재단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궁중 침선 장인 밑에서 배운 아버지로부터 전통 누비 기법을 물려받은 3대째 장인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순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 일을 하고 태수는 밤새 낡은 이불을 수선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솜씨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댄 옷은 마치 새 옷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찢어진 양복 솔기는 흔적도 없이 꿰매졌고 해진 학생복은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순례가 임신 6개월째였던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수선된 치마를 들고 왔습니다. 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새로 산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망우동 시장통에 신의 손을 가진 재단사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태수와 순례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1976년 가을 순례는 아들 진호를 낳았습니다. 순례는 아이를 업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등에 업힌 진호가 잠들면 바느질을 하고 깨어나 울면 젖을 물렸습니다. 순례 씨, 아이 때문에 힘들면 쉬시오.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떳떳한 사람이 되려면 부모가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봐야죠. 순례는 진호의 작은 손을 잡고 바늘에 갖다 댔습니다. 진호야, 이게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야. 바늘 하나로 사람들의 옷을 살리는 거란다. 너도 크면 이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1980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태수가 배달 가던 중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태수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순례가 태수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3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순례는 극심한 충격으로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시민성 시각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최악의 경우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순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눈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이제 겨우 4살인 진호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엄마, 배고파? 진호가 순례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순례는 눈물을 닦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가 너 꼭 잘 키울 거야. 순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눈은 점점 흐려져 갔지만 손끝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의 결을 손끝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각도, 실의 장력, 감침질의 간격을 모두 촉각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정말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놀라워했지만 순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느끼는 게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순례의 솜씨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배운 순비기실 공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냈고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없이 바느질을 해냈습니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는 어머니, 손가락에 밴 쇠비린내,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중학생이 된 진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순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네. 친구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새 운동화도 신는데 저는 맨날 엄마가 수선한 옷만 입잖아요. 순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려고가 아니란다. 옷은 사람의 격을 지키는 거야.
엄마는 네가 떳떳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떳떳하기는요. 친구들이 저보고 바느질쟁이 아들이라고 놀려요. 진호가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례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진호의 등록금을 대기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바늘을 쥐었습니다. 엄마, 저 주식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주식은 왜? 요즘 다들 주식으로 돈 벌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순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호는 주식에 빠졌고 잃고 다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순례는 그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엄마, 이번만 더 주면 진짜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진호야, 그만하자. 엄마가 보기에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엄마는 평생 바느질만 하면서 뭘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알아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간 지키려 했던 것들을 아들은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요. 2023년 순례는 70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굽었고 시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진호는 38이 되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주식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수선집조차 눈곱만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엄마 가게라도 물려받아서 해봐라. 그 구질구질한 거요. 싫어요. 전 다른 인생 살 거예요. 순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50년간 한자리에서 쉬지 않고 바늘을 든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2024년 겨울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망우동 장례식장입니다. 순례의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은 그는 순례에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습니다. 순례는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력을 잃고 이제 오빠마저 잃었습니다. 72해의 인생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이제 아들 진호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진호가 무심하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문객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채였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뒷모습을 흐릿하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빈소 문이 열리며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 진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임진호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례는 불길한 예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영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급하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임진호 씨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요. 태영그룹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그룹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순례도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진호를 장례식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순례는 불길한 예감에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임진호 씨, 당신은 태영그룹 선대 회장의 친손자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재벌가 손자라니요. 1976년 선대 회장님의 장남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부인도 같이 돌아가셨죠. 하지만 차 안에 있던 갓난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기록과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아기는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임순례 씨가 당신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순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호야,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저건 사기야. 순례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태연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태영그룹 현 회장님과 임진호 씨의 DNA 일치도가 99.8%입니다. 이건 삼촌과 조카 관계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진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요? 제 엄마가 아니란 말입니까? 임순례 씨는 당신을 훔쳐 키운 겁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을 잃은 충격에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례가 비틀거렸습니다. 진호가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아니야. 넌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야. 저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야.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출생증명서도 병원 기록도 모두 교통사고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영그룹에서는 임진호 씨를 정식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슨 절차요? 먼저 임순례 씨와의 호적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선집 부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벌가 후계자가 시장통 수선집과 연관되어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진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진호야, 제발 정신 차려라. 저건 사기야. 내가 재벌 손자일 리가 없잖니. 없다는 증거가 있어요. 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순례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평생 당신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당신 친자식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전 당신이 훔쳐온 아이였던 거예요. 아니야, 진호야. 당신 인생은 쓰레기였어요. 진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순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느질이나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온 인생이 뭐가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전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호는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차가 뭔지 알려주세요. 다 하겠습니다. 사흘 뒤 진호는 호적에서 순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수선집 부지 권리증을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남자는 5천만 원을 건넸고 진호는 그 돈을 들고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어디 가서 편하게 사세요. 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순례는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사람이 누구였니? 네 학비 벌려고 손가락 피나도록 바늘질하던 사람이 누구였니?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돈을 바닥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절 찾지 마세요. 전 임진호가 아니라 이제 태영가의 사람입니다. 진호가 떠나고 순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진호야, 네가 버린 건 쓰레기가 아니었어. 네 인생의 전부였어.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바늘은 50년간 그녀와 함께했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엄마가 이제 네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줄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야. 2024년 12월 20일 새벽 강원도 정선군 깊은 산속입니다. 진호는 렌터카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조수석에는 순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순례가 물었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는 눈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폐공방이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살아생전에 신묵토 연구를 하던 곳이었죠. 태수가 죽은 후 4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곳입니다. 내려요. 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호야, 여기가 어디니?
왜 엄마를 여기 데려온 거니? 진호는 공방 문을 열고 술래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공방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뭐라고? 술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쌀 한 포대와 라면 몇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하세요. 진호야, 엄마를 여기 혼자 두고 가겠다는 거니?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술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엄마가 아닙니다. 전 태영가의 사람이 될 거고 당신 같은 과거는 필요 없어요. 진호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당신 인생도 이 비참한 관계도요. 진호는 침을 뱉듯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술래가 비틀거리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제발 엄마 혼자 여기 두고 가지 마라. 엄마는 눈도 잘 안 보여.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니? 진호는 술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술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진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그 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술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공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시력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술래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콘크리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술래는 공방 안을 더듬거리며 걸어다녔습니다.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목재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술래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여 년 전 이곳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남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엄마를 버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진호가 엄마를 산속에 내다버렸어요. 술래의 목소리가 공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술래는 공방 구석에서 낡은 이불 한 장을 찾아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술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래의 손끝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물체였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옥골무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옥골무가 공방 구석 쓰레기통에서 굴러나온 겁니다. 술래는 옥골무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골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술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무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술래는 평생 천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천의 결을 읽고 바늘땀의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그 손끝으로 골무의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술래 씨, 지하실 3번 침전조가 당신의 마지막 무기가 될 거요. 남편 태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여기로 부른 거예요. 술래는 옥골무를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벽을 더듬으며 지하실 입구를 찾았습니다. 녹슨 철문을 힘겹게 열자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술래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지하실은 더욱 어두웠지만 그녀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지하실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술래는 손끝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침전조를 세어가며 3번을 찾았습니다. 3번 침전조 앞에 섰습니다. 술래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독특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흙 냄새도 풀 냄새도 아닌 깊고 묵직한 무언가의 냄새였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걸쭉한 액체가 손끝을 감쌌습니다. 신묵토였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담가놓은 천연 염료가 그대로 숙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남긴 거였군요. 순례는 침전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옥골물을 끼웠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엄마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재벌의 옷, 엄마가 직접 지어서 세상 앞에 너를 세울 거야. 순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여는 결의의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선의 폐공방 지하실에서 한 노인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모든 한과 원망을 그 바늘 끝에 담으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지하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3번 침전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안을 손끝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걸으며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순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공책을 꺼내 손끝으로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희미하게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펜을 세게 눌러 쓴 흔적이었습니다. 순례는 손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묵토 제조법, 정선 토종 먹물나무 껍질을 3년간 발효시킨 후 백두산 화산토와 섞어 7년간 숙성한다. 이후 20년간 침전시키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검은 염료가 완성된다.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 염료를 만들기 위해 3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비기실 공법, 무명천을 신묵토로 12번 염색한 후 한 땀 한 땀 누빈다. 이때 바늘땀의 간격은 정확히 3mm여야 한다. 한 땀이라도 틀리면 공기층이 무너지고 보온력을 잃는다. 순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mm, 그녀는 50년간 바늘을 잡아왔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밀리미터 단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 씨,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공책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바느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신묵토와 당신의 손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공방과 염료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부디 세상에 우리의 혼을 보여주십시오. 순례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3번 침전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검은 액체가 잔잔히 출렁였습니다. 순례는 손을 담갔습니다. 신묵토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해낼게요. 우리 아들이 버린 이 엄마가 세상 끝까지 올라가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올게요. 순례는 지하실 구석에 쌓여있던 무명천을 찾았습니다. 40여 년 묵은 천이었지만 남편이 제대로 보관해둔 덕분에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순례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명천을 신묵토에 담갔습니다. 1번, 2번, 3번, 12번을 염색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염색이 끝난 천을 말렸습니다. 순례는 손끝으로 천의 결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신묵토가 천의 섬유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느질 차례였습니다. 순례는 옥골물을 끼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첫 땀을 뜰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땀부터는 달랐습니다. 50년간 익힌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정확히 3mm 간격으로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순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의 결, 실의 장력, 바늘이 들어가는 각도까지 모두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쌀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쉬지 않고 바느질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순례는 작은 조각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가로세로 30cm 크기의 누비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몸에 감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한 겹이 만든 공기층이 체온을 완벽하게 가둬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공했어요. 순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이런 조각이 수백 개 필요했습니다. 50만 땀을 떠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땀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할 수 있어. 엄마는 할 수 있어. 순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례의 손가락은 지문이 완전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느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손끝이 바늘과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코트의 앞섭을 완성했습니다. 뒷판도 절반 이상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20시간은 바느질했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가져다 준 쌀과 라면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순례는 지하실에서 발견한 묵은 나물과 눈 녹인 물로 연명했습니다.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코트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검은 누비천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순례의 손끝에서 자라났습니다. 5달째 되던 어느 날 순례는 마지막 땀을 떴습니다. 50만 번째 바늘땀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완성된 코트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정확히 3mm 간격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공기층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마법 같은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순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해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재벌의 옷을 만들어냈어. 순례는 코트를 벗어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방 1층으로 올라온 겁니다. 창문 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햇살을 얼굴로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 맨해튼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로건 최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난 시즌 판매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건, 이번 시즌도 적자입니다. 브랜드가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CFO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로건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로건 최, 한국계 미국인 2세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25세에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한 천재 디자이너였습니다. 한때 뉴욕 패션 위크를 평정하며 차세대 톰 포드라 불렸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그의 브랜드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독창성을 잃었다는 평가, 트렌드만 쫓는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나둘 떠났고 백화점들은 입점을 거부했습니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게 필요해.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말이야. 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논문 한 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섬유의 보궐력에 관한 연구. 임태수, 로건은 이 논문을 3년 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통 누비 기법이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보온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자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건은 논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태수 연구원이 강원도 정선에서 신묵토라는 천연 염료를 개발했다는 내용, 순비기실이라는 전통 누비 공법을 복원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선, 로건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문에는 구체적인 주소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연구가 이루어진 공방의 위치에 대한 힌트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가봐야겠어. 로건은 즉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틀 후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렌터카를 빌려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로건은 정선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논문에 나온 단서들을 바탕으로 공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오래된 지도를 뒤지며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공방이면 아마 산 너머 폐가 말하는 거겠구만. 40년 전에 주인이 죽고 나서 아무도 안 가는 곳인디. 로건은 노인에게 길을 물어 차를 몰았습니다. 비포장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5월인데도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로건이 당황하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야는 점점 나빠졌고 도로는 미끄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쾅! 차가 나무에 부딪히며 멈춰 섰습니다. 로건은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로건은 차가운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눈에 파묻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은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차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공방에서 나와 주변을 살피다가 전복된 차를 발견한 겁니다. 순례는 차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로건은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를 끌어내 등에 업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 40살의 남자를 업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50년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허리와 다리만큼은 단단하게 지켜왔습니다. 순례는 로건을 공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 자신이 만든 흑룡의 숨결을 가져왔습니다. 로건의 몸에 코트를 덮어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겹의 코트였지만 로건의 체온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그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1시간 뒤 로건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덮고 있는 검은 누비 코트가 보였습니다. 한 벌에 오실 뿐인데 마치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있는 듯한 열기가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로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덮고 있던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이 옷,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온기가 가능하죠? 로건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순례는 코트를 집어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옷이 아니라 숨비기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내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빚어낸 마지막 보루죠. 로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패션 전문가였습니다. 한눈에 이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아봤습니다. 로건은 코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검은색 무명천, 완벽하게 균일한 누비땀, 그리고 이 놀라운 보온력.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로건은 품에서 낡은 논문을 꺼냈습니다. 순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남편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거친 손마디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임태수 연구원을 아십니까? 저는 이 논문을 보고 뉴욕에서 왔습니다. 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례는 논문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표지를 만졌습니다. 내 남편이었어요. 이 신묵토의 비법을 찾아 평생을 산속에서 흙을 만지다 간 사람이죠. 그이가 남긴 마지막 숨결이 지금 당신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옷입니다. 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순례가 물었습니다. 로건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순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네, 그럼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다시 데려오는 일을 말입니다. 순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순례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지만 이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건은 순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산속에서 5개월간 혼자 코트를 만든 이야기, 그리고 복수를 꿈꾸는 이야기까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로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놓인 흑룡의 숨결은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로건이 물었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옷을 세상에 내놓아야 해요. 그것도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요. 그래야 내 아들이 보게 될 테니까요. 로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흑룡의 숨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옷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세상이 믿을 테니까요. 로건은 가방에서 소형 현미경과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디자이너이기 전에 그는 섬유공학을 전공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는 코트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폈습니다. 확대된 화면에 놀라운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신묵토로 염색된 섬유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벌집 구조 같네요. 로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례가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순비기실 공법의 핵심은 공기층을 만드는 겁니다. 한 땀 한 땀을 뜰 때마다 천과 천 사이에 정확히 0.5mm의 공간이 생기도록 조절하죠. 로건은 다시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공기층이 균일했습니다. 기계로도 만들기 어려운 정밀도였습니다. 손으로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50년간 바늘을 잡았으니까요. 순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로건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코트를 카메라로 비춰봤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코트 표면은 차갑게 푸른색이었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붉어졌습니다. 마치 단열재처럼 열을 완벽하게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로건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영하 5도의 공방 아니었지만 코트를 입자마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례가 설명했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은 계속 열을 만들어내잖아요. 순비기실은 그 열을 한 방울도 새지 않게 가둬두는 겁니다. 로건은 체온계를 꺼내 측정했습니다. 코트를 입기 전 실내 온도는 영하 5도였습니다. 하지만 코트 안쪽 온도는 36.5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외부 열원도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신묵토의 힘입니다. 순례가 지하실로 내려가 3번 침전조의 염료를 떠왔습니다. 검은 액체가 사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염료는 30년간 숙성됐어요. 먹물나무 껍질과 화산토가 발효되면서 특수한 광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광물질이 섬유에 스며들면 섬유 자체가 단열재가 되는 거죠. 로건은 염료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염료 속에 수없이 많은 미세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샘플을 채취해 간이 분석기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세라믹 나노입자와 비슷한 구조네요. 천연 물질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니. 로건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신묵토의 나노입자가 섬유에 코팅되고 순비기실 공법으로 만든 공기층과 결합하면서 완벽한 단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패션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로건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찾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옷, 비싼 털이나 충전재 없이도 따뜻할 수 있는 방법이요. 로건은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 이걸 가져가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선보여야 해요. 파리요? 순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로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년 1월 파리 패션 위크가 목표입니다. 거기서 패션쇼를 열고 흥룡의 숨결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화의 추위 속에서요. 순례의 눈이 빛났습니다. 로건은 말을 이었습니다. 야외 패션쇼를 엽니다. 영하 15도의 방돔 광장에서요. 모델들이 흥룡의 숨결만 입고 걷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생중계하면서 이 옷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전 세계가 보겠네요. 네. 그리고 당신 아들도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버린 어머니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찬사를 받는 모습을요.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쓰다듬었습니다. 5개월간 50만 땀을 떴던 그 코트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트가 한 벌뿐입니다. 순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로건은 웃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도 바느질 정도는 할 줄 압니다. 함께 만들면 되죠. 순례는 로건을 바라봤습니다. 이 낯선 외국인이 자신의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건 제 브랜드를 살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로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절박하네요. 네, 절박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가장 아름다운 법이죠. 그날부터 순례와 로건의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례는 로건에게 숨비기실 공법을 가르쳤고 로건은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코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5벌이 완성되었습니다. 로건은 각 코트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0만 땀의 정성과 신묵토의 온기였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10벌의 흥룡의 숨결이 공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로건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순례의 아들을 무릎 꿇릴 거라고요. 2025년 1월 21일 파리 방돔 광장입니다. 세계 패션계의 거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의 디렉터들, 보그와 하퍼스 바자의 편집장들, 그리고 수십 개 나라의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패션쇼가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열린다는 공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요. 로건 최가 미쳤나? 한 평론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로건의 브랜드는 이미 몰락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델이 입고 있는 건 검은 누비 코트 한 벌뿐이었습니다. 털도 충전재도 두꺼운 안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델은 마치 따뜻한 실내를 걷는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BBC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화면 속 모델의 몸은 온통 붉은색으로 타올랐습니다. 코트 안쪽만 36도 이상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그 장면은 즉시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션쇼가 끝나자 순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에 관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통역사가 순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옷의 이름은 흥룡의 숨결입니다. 한국의 전통 누비 기법인 숨비기실 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30년 숙성된 천연 신묵토 염료로 염색되었습니다. 이 코트 한 벌에는 50만 땀이 들어갔고 제작 기간은 6개월입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만 땀이라는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옷 한 벌의 가격은 5억 원입니다. 통역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관객석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동의 왕족,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유럽 귀족들이 앞다투어 주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흥룡의 숨결은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옷은 한 땀 한 땀에 장인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격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순례의 말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역사상 장인에게 이런 찬사가 쏟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순례와 로건은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순례 명인님,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습니까? 제 남편이 30년 전에 시작한 연구를 제가 완성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순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었죠. 이제야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임순례라는 이름은 전 세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흥룡의 숨결을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순례의 호텔에는 주문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중동 왕족이 10억 원을 제시했고 실리콘밸리 CEO는 20억 원을 부르며 먼저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기준으로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옷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가였습니다. 일주일 뒤 순례는 15명의 고객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에서 시작해 정직하게 일해온 사람들이었죠. 로건은 순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선의 공방은 이제 작은 아틀리에로 변모했습니다. 로건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 공방을 현대화했습니다. 순례는 제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순례는 그들에게 숨비기실 공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늘은 정직해야 합니다. 한 땀이라도 대충 뜨면 옷 전체가 무너집니다. 순례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손가락에 피를 내가며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주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순례는 직접 포장해서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코트와 함께 손편지가 동봉되었습니다. 이 옷은 당신의 인생처럼 정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부디 소중히 입어주십시오. 고객들은 감격했습니다. 단순히 비싼 옷을 산 게 아니라 장인의 혼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SNS에는 인증샷이 올라왔고 흥룡의 숨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례의 공방은 이제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대기 명단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섰고 대기 시간은 2년을 넘어섰습니다. 로건의 브랜드도 되살아났습니다. 흥룡의 숨결과의 협업으로 그는 다시 한번 패션계의 총화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백화점들이 입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여전히 정선의 공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늘을 들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건이 순례를 찾아왔습니다. 명인님, 이제 아드님께 연락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선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명인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분명 뉴스를 봤을 겁니다.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버렸는지 말이에요. 순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로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례의 계획이 아직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혼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3번 침전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반은 왔어요. 이제 진호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순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로구의 한쪽 방촌입니다. 진호는 폐지 더미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후계자를 꿈꾸던 그는 이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진호, 이 새끼 어디 갔어? 복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폐지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떨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태영그룹 비서라는 남자가 건넨 5천만 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영그룹에 연락하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요. 더 끔찍한 건 그 뒤였습니다. 수선집 부지를 넘겨받은 사기꾼은 즉시 그것을 팔아치웠습니다. 진호가 받은 5천만 원은 실제 부지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진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있었고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 사채로 빌린 돈, 연체된 이자까지 합치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진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폐지 더미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강원도 산속에 버리고 온 어머니 말입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눈먼 노인이 산속에서 6개월을 버틸 리 없었습니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진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죄책감을 애써 지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진호는 쪽방을 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진호는 멈춰섰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김밥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기요. 점원의 목소리에 진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넘어졌습니다. 영양실조로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도둑이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8살의 남자가 삼각김밥 하나 때문에 길바닥에서 우는 꼴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진호를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처량한 모습에 점원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진호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 한국의 전통 누비 기법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임순례 명인이 만든 흑룡의 숨결은 한 벌에 5억 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진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파리 방돔 광장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엄마.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산속에 버린 그 노인이 세계적인 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명인님, 가족이 있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은 옷의 겉면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함과 명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순례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는 전광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5억 원.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코트 한 벌에 5억 원이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호는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1,000원으로 30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세계적인 명인, 한국의 자랑, 전통의 복원, 50만 땀의 기적, 찬사일색이었습니다. 진호는 기사를 읽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선의 폐공방에서 코트를 만들었다는 내용, 로건 최라는 디자이너와 협업했다는 이야기, 대기자 명단이 수백 명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었어. 저 여자가 날 속인 거야. 진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서 자신에게는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여자는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불쌍한 척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이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진호의 눈빛이 뒤틀렸습니다.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만 남았습니다. 그는 정선으로 가는 버스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쪽방으로 돌아와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호는 정선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비는 사채업자에게서 도망치며 숨겨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진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애원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자신을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흥룡의 숨결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원래 그 여자 아들이야. 당연히 내 몫이 있어. 진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은 이미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오직 5억 원짜리 코트만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5시간 뒤 버스는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진호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조차 아까워 마을 입구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 공방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공방은 예전과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간판에는 임순례 아틀리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공방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공방 뒤편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창고 문틈으로 공방 안을 엿봤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골무를 낀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게 5억 원짜리. 진호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3번 침전조가 있었습니다. 진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묵토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면 돼. 진호는 주변에서 빈 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묵토를 퍼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진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섰습니다. 진호의 손에는 신묵토를 담은 통이 들려 있었고 순례는 계단 입구에 서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통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순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변명의 말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이야기, 정신이 나갔었다는 변명, 용서를 구한다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일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손이었습니다. 순례는 자신의 손을 진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마치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지문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손끝, 굳은 살로 덮인 손바닥, 관절마다 박힌 흉터들이 진호의 부드러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두 손의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한쪽은 50년간 바늘을 잡은 손이었고 다른 한쪽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순례는 진호의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놓아버렸습니다. 순례는 진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례의 흐린 눈과 진호의 탐욕으로 가득한 눈이
공기 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네가 날 버리고 떠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순례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진호의 얼굴을 다시 자신 쪽으로 돌렸습니다. 엄마 인생은 쓰레기였다고, 바느질이나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았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순례는 한 글자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변명들은 공허하게 지하실에 흩어졌습니다. 순례는 신묵토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호의 시선이 그 통을 따라갔습니다. 순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훔치러 온 거지. 진호는 부인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진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호를 놓아주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긴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순례는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로건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진호를 보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순례는 로건에게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정확히는 아들이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건은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초췌한 얼굴, 그리고 비굴한 눈빛. 순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속 인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로건이 순례를 산속에 버린 분이라고 말하자 진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진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례는 전화를 끊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누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말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진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하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방 하나가 있다고 100일간 그곳에서 자신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00일 동안 지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눈을 가린 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로건은 순례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천과 안대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순례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100일 안에 사람답게 변하지 못하면 그땐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례의 눈빛에서 한치의 자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진호를 지하실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업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완전한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100일간 자신의 세계가 될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안대를 진호의 눈에 씌웠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진호의 몸이 떨렸습니다. 순례는 진호의 손에 천조각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늘과 실을 건넸습니다. 진호의 손끝이 바늘을 더듬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작은 피가 났습니다. 100일이다. 그 안에 네가 버린 엄마의 숨결을 직접 느껴봐라. 순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진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는 손에 쥔 천과 바늘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50년간 살아온 세상이었습니다. 진호를 지하실에 가둔 그날 밤 순례는 홀로 공방 1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선의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례는 남편 태수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40여 년 전 찍은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하실에 아들을 가둔 순간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3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가락에 피를 내가며 바느질했던 날들, 아들 학비를 벌려고 밤새 일했던 시간들, 아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굶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작은 빛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로건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는 순례의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희님께서 하시는 건 벌이 아닙니다. 교육이에요. 로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끝, 굳은 살로 뒤덮인 손바닥, 관절마다 박힌 흉터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옷을 만들고 이 손으로 아들의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손을 더럽다고 했습니다. 바느질쟁이의 손이라고, 가난의 증거라고 혐오했습니다. 로건은 순례의 손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손에 새겨진 50년의 세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위로도 가볍게 느껴질 만큼 깊은 상처였습니다. 순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미소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옷은 사람의 격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이지만 그 성벽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쌓아야 한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순례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말뜻이 이제야 명확히 다가왔습니다. 겉만 화려한 옷은 첫 발레에 무너지듯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바늘함을 열자 수십 개의 바늘이 희미한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바늘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진호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의 무게를, 정성의 의미를, 그리고 뒷면의 정직함이 왜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로건은 순례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아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순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순례는 바늘을 꽉 쥐고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가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100일 후 진호가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엄마로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진호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에게 다가가 바늘을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100일간 엄마가 평생 해온 일을 니도 해봐라. 진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뒤에서 진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으로 올라온 순례는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아들이 변하지 못하면 그땐 엄마도 포기하겠다고 말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옷골무를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선의 산자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아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순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로건은 창가에 서서 순례를 지켜봤습니다. 72세 노인의 등은 50년 바느질로 깊이 굽어 있었지만 그 굽은 등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이 느껴졌습니다. 로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곧게 선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순례는 바늘함을 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100일간의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들 안의 탐욕과 나약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순례는 옷골무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100일 후 진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후회하지 않겠다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100일간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안대를 쓴 채 3평 남짓한 방에서 그는 손끝만으로 세상을 느껴야 했습니다. 실을 바늘에 꿰어라.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느다란 실을 바늘구멍에 통과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1시간 넘게 시도했습니다. 손끝으로 바늘구멍을 더듬고 실끝을 축이고 수십 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났고 실은 계속 엉켰습니다. 못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진호가 울먹였습니다. 순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50년간 이걸 해왔다. 니도 할 수 있어. 순례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바늘 허리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탱하는 법이었습니다. 진호는 순례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진호는 겨우 실을 꿰 수 있었습니다. 실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그 실을 빼버렸습니다. 다시 해라. 100번. 진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는 1시간이 걸렸고 3번째는 30분이 걸렸습니다. 10번째가 되자 10분 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번을 마쳤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손가락은 온통 바늘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에게 저녁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순례는 진호에게 감침질을 가르쳤습니다. 1002장을 겹쳐놓고 바늘로 꿰매는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이었습니다. 진호는 손끝으로 천의 결을 더듬으며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첫 번째 땀은 비뚤어졌습니다. 2번째 땀은 간격이 너무 넓었습니다. 3번째 땀은 실이 엉켰습니다. 순례는 그때마다 진호의 손을 잡고 바로 잡아줬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똑같아야 해. 간격도, 깊이도, 장력도 모두 똑같아야 하는 거야. 순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천의 감촉, 바늘이 들어가는 저항감, 실이 당겨지는 느낌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찔릴 때마다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는 피가 나도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례는 매일 지하실로 내려와 진호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땀은 모두 뜯어내게 했습니다. 진호는 하루에 100땀을 뜨고 90땀을 뜯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진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감침질 한 줄을 완성했습니다. 10cm 길이의 줄이었지만 땀의 간격이 모두 균일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순례는 진호에게 더 긴 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비기실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과 천 사이에 정확히 0.5mm의 공간을 만들면서 누비는 기법이었습니다. 진호는 손끝으로 공간을 측정해야 했습니다. 바늘을 찌를 때 느껴지는 저항감의 미세한 차이로 깊이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손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럽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고 손가락 끝은 바늘 자국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지문도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안대를 쓴 채로도 방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눈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째 순례는 진호에게 신묵토 염색을 맡겼습니다. 3번 침전조에서 염료를 떠서 천을 담그고 정확히 3분간 기다렸다가 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로 측정했습니다. 진호는 모래 떨어지는 소리에 집중하며 시간을 재야했습니다. 염색된 천을 만지면 특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신묵토가 섬유에 스며들면서 만드는 독특한 질감이었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이 염료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3달째가 되자 진호는 하루에 1000땀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례가 요구하는 정밀도를 맞추면서도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손끝은 이제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바늘이 정확한 위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 15시간씩 바느질을 하다 보니 어깨와 허리가 굳어왔습니다. 손목도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진호는 밤마다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순례는 그런 진호에게 파스를 붙여주고 손목을 주물러줬습니다. 말없이 아들의 통증을 어루만졌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아팠어요. 진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50년간 매일 밤 이런 통증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100일째가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50cm 사방의 천에 완벽한 순비기실 루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땀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진호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바느질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천의 결을 읽고 바늘의 각도를 조절하고 실의 장력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땀을 뜨는 순간 진호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모든 땀이 완벽하게 균일했습니다. 공기층도 정확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아침 순례는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안대를 풀어줬습니다. 100일 만에 처음으로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눈이 부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례는 진호가 만든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순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합격이다. 순례의 말에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0일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100일이 끝나고 진호는 지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선의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햇빛에 진호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진호를 공방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야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진호에게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진호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0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 자국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지문은 절반 이상 닳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실에 쓸린 자국들이 가로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100일간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50년간 겪어온 삶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아닌 진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호는 자신의 손을 어머니의 손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5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고 자신의 손은 100일의 고통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손은 닮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손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만났습니다. 네가 날 버리고 떠날 때 엄마는 죽고 싶었다. 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인생이 쓰레기라는 네 말이 가슴에 박혔어. 밤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 정말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싶었어. 순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근데 지하실에서 남편이 남긴 신묵토를 발견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엄마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네가 몰라봤을 뿐이라는 걸. 순례는 진호의 손을 놓고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흑룡의 숨결을 들고 나왔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이게 엄마가 만든 거야. 50만 땀이 들어간 코트지. 네가 100일간 1000땀씩 떴으니까 계산해봐라. 이 코트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엄마는 이걸 6개월 만에 만들었어. 하루 3000땀을 뜬 거지. 순례의 말에 진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0일간 1000땀 뜨는 것도 지옥 같았는데 3000땀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한 벌이 아니야. 엄마는 평생 수천 벌의 옷을 수선하고 만들었어. 네 학비 벌려고, 네 밥값 벌려고, 네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려고 말이야. 순례는 코트를 진호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코트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진호는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00일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 대신 겸손이, 교만 대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네가 100일을 견뎌낸 순간 말이야. 순례는 품에서 옷골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과 똑같은 옷골무였습니다. 순례가 100일 동안 틈틈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네 거야. 이제부터 네도 엄마처럼 바늘을 잡고 살아라.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말이야. 진호는 옷골무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옷골무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로건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일 전에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겸손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건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호 씨를 사기친 그 남자를 인터폴이 체포했습니다. 명희님께서 제보하신 정보 덕분이에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100일 동안 조용히 사기꾼의 행적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인터폴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수선집 부지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계약이 무효화되면 소유권이 다시 돌아옵니다. 로건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까지 수습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전 그 부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순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격은 네가 만드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어. 순례는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야.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이제 네는 그걸 배웠어.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례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와 진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호가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골무를 낀 두 손은 똑같은 리듬으로 바늘을 들고 내렸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쌓여 천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엮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선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진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답니다. 진호는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허리, 거친 손, 흐린 눈.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방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찢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한 땀 한 땀 다시 수선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선 공방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5시 공방 마당에서 진호는 신묵토 염료를 젓고 있었습니다. 긴 막대로 침전조를 천천히 저으며 진호는 염료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30년 묵은 염료는 이제 31년이 되어 더욱 깊은 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손끝으로 염료를 조금 찍어 천에 묻혀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에 그였다면 이 염료의 가치를 절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염료의 점성, 코끝에 스치는 은은한 향, 천에 스며드는 속도까지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순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호가 염료를 젓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아들이 이제는 혼자서 공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호야, 아침 먹어라. 순례가 부르자 진호는 손을 씻고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진호는 어머니 앞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쌓아온 신뢰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문이 들어온 코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주문한 특별한 코트였습니다. 순례는 천을 펼쳤습니다. 이미 신묵토로 12번 염색이 완료된 천이었습니다. 진호는 바늘과 실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고는 동시에 첫 땀을 떴습니다. 옥골무를 낀 두 손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손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천 위를 달렸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정확히 3mm 간격으로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로건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희님, 진호 씨, 좋은 소식입니다. 로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흑룡의 숨결을 전시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섬유예술 특별전이라고 하네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1년 전 파리에서의 성공 이후 전 세계에서 이런 제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로건 씨, 고맙지만 우린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이 한 땀 한 땀이니까요. 로건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 공방을 찾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복수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평화와 희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순례와 진호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나였다가 둘로 찢어졌던 그림자가 이제 다시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서는 두 개의 옥골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쓰던 것, 순례가 50년간 끼고 있던 것, 그리고 진호가 100일 후 받은 것. 세 개의 옥골무가 작업대 위에서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선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옥골무를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순례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죠? 이제 진짜 사람이 됐어요. 순례는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의 고통, 2년의 복수, 100일의 교육, 그리고 1년의 치유. 긴 여정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공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손에 낀 옷골무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흥룡의 숨결, 500억 바늘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500억 바늘땀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이야기였습니다.